네, 안녕하세요. 진서로입니다. 2026 수능 대비 한국사 3등급 맞춤형 개념 강의. 오늘은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 1910년대 일제강점기 시기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10년대의 일제의 식민 정책부터 볼게요. 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단 통치입니다. 자,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한일 병합 조약을 통해서 이제 대한제국을 완전히 병합을 하고 이제 총독부를 설치해서 이제 본격적인 식민 지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조선 총독부의 수장은 총독으로서 일본의 육군 대장이었어요. 자, 이 조선 총독부는 입법 및 사법, 행정 및 군사까지 이제 모든 권력을 장악한 이제 식민 통치의 중앙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행했던 통치 방식이 바로 무단 통치예요. 이 무단 통치의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먼저 헌병 경찰 제도 및 직결 심판. 자, 여기서 헌병은 군인들을 수사하는 경찰. 이 사람들도 군인이죠. 그래서 이 군인들을 수사하는 군인인데 이 헌병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일반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수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결 심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형벌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덧붙여 나온 게 조선 태형령. 이 태형이라는 거는 그 볼기, 그러니까 엉덩이 아랫부분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즉결 심판으로다가 그 자리에서 태형을 집행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찍어 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도 이제 공포 분위기 조성. 요거는 이제 그 교사가 학교의 교사가 그 칼을 차고 수업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목검도 아니고 진검 이런 칼을 차고 수업을 들어가서 학생들이 떠들면 막 칼 상 뽑고 막 이래가지고 학생들한테 공포 분위기 조성했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및 자유 제한, 그러니까 이제 반인권적인 행태죠. 기본권 제한하고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자유들도 다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민지 교육, 이게 이제 그 보통 학교가 4년이었는데 일본은 이때 보통학교 교육연한이 6년이었어요. 한국만 4년이었던 겁니다. 식민지라서 뭐 내선일체라고 하는데 내선일체는 뭐 개뿔 이렇게 이제 4년 교육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식민지의 사람들은 그냥 읽고 쓸 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숫자 계산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냥 딱 그 정도만 가르치려고 4년으로 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그 평등하지 않고 반인권적인 행태입니까? 자, 그리고 경제 수탈도 이루어졌어요.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식민 지배를 시작했으니까 뭐 토지 조사해 가지고 이제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한 거겠죠. 이제 여기서는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돼요. 이 관습적 경작권이라는 거는 그 지주가 따로 있고 소장농이 이제 그 지주의 땅을 갖다가 농사를 지어서 뭐 이렇게 수확을 거둬들이면 지주한테 얼마 내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 소작 권한이 이제 대대로 이어지는 거를 관습적 경작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 땅을 소작 농사를 지었으면 나도 이제 저 땅을 소작 농사를 짓는 거고 내 자식도 이 땅을 소작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관습적 경작권인데 일제가 그걸 부정하고 조사 사업을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때는 이제 그 매번 지주하고 새로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일제에 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조사 사업할 때의 이 조사 과정을 굉장히 좀 까다롭게 만들어서 이제 그 조사 과정을 이제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들은 몰수를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몰수해낸 토지들을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동양적식 주식회사였다. 1908년에 설립돼서 그 토지 관리하는 기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령 공포. 요때 이제 회사령은 회사 설립 허가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세우려면 그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이 회사령입니다. 이제 이렇게 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뭐 자원 통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회사를 설립하는 걸 총독부의 허가를 받게 만들면 이제 조선 사람이 세우는 회사는 그냥 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회사 못 세우게 만들고 이제 일본 사람들만 회사를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이 당시에 일본 기업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기업 활동을 할 만큼의 준비가 덜 돼 있던 때예요. 요걸 인제 그 자본이 성숙한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제 일본 기업들이 성숙할 때까지를 좀 기다려 주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요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사를 설립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민족 자본의 몰락이 가속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에 맞선 우리 조상님들이 민족운동을 어떻게 벌였는지를 또 봐야죠. 이제 국내, 국외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 형태의 민족운동이 이어져요. 당연히 무단 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비밀 결사 형태로 민족운동이 일어났고, 대표적으로 두 단체만 좀 볼게요. 먼저 이제 독립의군부, 임병찬 선생이 설립한 이 독립의군부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는 고종의 밀명으로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했던 대표적인 활동이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일제에다가 국권을 다시 돌려줘라. 이제 이렇게 이제 제출하려고 했던 거죠. 고종의 명령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단체는 대한광복회. 요건 이제 박상진 선생께서 이제 대구 지역에서 중심으로 설립을 했는데, 이제 이 박상진 선생은 정말 훌륭한 대단한 분이에요. 예. 그 판사였어요. 일제강점기가 되자마자 사표를 던지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판사. 그러니까 사실 일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엘리트 계층들을 잘 설득해서 계속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박상진 선생은 본인은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과감하게 사표 던지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자금 같은 걸 모집을 해서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립하려고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제로부터 독립해서 공화정의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나아가고자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 활동이 발각이 돼서 결국은 이제 재판을 받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반면에 국외에서는 이제 여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외교적인 활동, 교육 활동, 그 다음에 무장 투쟁을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이 먼저 북간도 지역, 이제 만주 지역에서도 북쪽이죠. 여기서는 이제 중광단과 명동학교가 있었는데, 이 중광단은 대종교, 민족 종교예요. 단군 신앙을 이제 단군을 숭배했던 대종교, 이 종교 단체에서 설립한 무장 투쟁을 위한 단체입니다. 이 중광단이 설립이 됐고, 이 중광단이 나중에 192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 북로 군정서로 연결돼요. 이 북로 군정서는 이제 김좌진 장군께서 지휘하시는 그 부대가 되죠. 나중에 이제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주공 부대가 됩니다. 이 중광단이 이제 그 역할이고, 그 다음에 명동학교. 이 명동이라는 거는 그 동쪽을 밝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쪽은 바로 일제로부터 강점당한 우리나라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쪽을 밝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설립한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정말 많은 인재가 배출이 됐어요. 물론 제가 그걸 다 기억하는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세 분이 생각나는데, 일단 저항 시인 중에 한 분인 윤동주 시인, 뭐 서시나 뭐 쉽게 쓰여진 시, 자화상, 뭐 이런 자기 반성적인 작품들을 많이 쓰셨던 윤동주 시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운규 선생, 춘사 나운규 선생이죠. 그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이제 연출을 하시고 직접 출연도 하셨던 요 그 1920년대 대표적인 영화 감독이었던 분.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얼마 전까지도 이제 살아 계셨는데 문익환 목사님. 자, 요 문익환 목사님도 명동학교 출신이고, 이 아드님이 지금 배우로 활동하시는 문성근 씨, 옛날에 저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하시고 막 이러셨죠. 그 문성근 배우가 바로 이 문익환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 문익환 목사님도 명동학교에서 공부하셨던 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학교, 이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척박한 만주 간도 지역에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면 학교부터 세워서 인재를 먼저 양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재들을 통해서 나라를 독립으로 이끌고 싶었다라는 게
이제 이 당시에 그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대단하시죠? 자,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 이제 서간도라고도 불리는 요 지역에서 이거 다 학교죠. 삼원보, 경학사, 신흥강습소, 특히 신흥강습소 신민회에서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뭐 중강단은 이제 무장투쟁을 위한 단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활동, 무장투쟁활동, 이제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에서는 중국이죠. 신한청년당, 이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단체 중 하나로 이제 세워진 당인데, 이제 이건 외교활동이에요.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선생을 파견했습니다. 이 파리 강화회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있었던 회의예요. 이 회의에 이 신한청년당에서도 우리 민족의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당시에 그 신한청년당에서 가장 외국어에 능통했던 김규식 선생을 파견을 했습니다. 이 활동이 있었고요. 이 김규식 파견된 이 파리 강화회의가 이제 3.1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지역, 이쪽에서는 뭐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부터 이제 민족운동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18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 이제 많은 한인들이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새로운 한인들의 마을, 신안촌이 건설이 됐고, 요 신안촌에서 최재형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권업회라는 민족운동 단체가 설립이 돼요. 물론 저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권업이라는 걸 권장한다라는 뜻이지만 이 권업회에서 가장 많이 했던 활동이 독립을 위한 운동 활동이었어요. 특히 이 최재형 선생, 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원래는 노비 출신인데 이 1880년대쯤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연해주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이 당시에 러시아가 전쟁을 많이 벌이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군수물자 납품 같은 일을 하시면서 이제 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축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해주 지역 제1 거부로 이렇게 성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축적한 돈을 갖다가 전부 다 독립운동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업회를 세운 것도 그렇고 이제 신안촌에 새로운 한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최재형 선생이 이제 이런 일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할 일을 이제 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연해주에 계셨던 한인분들은 다 이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최재형 선생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권업회를 조직하고 여기서부터 모인 이제 돈 중에 일부는 뭐 독립운동을 위해서 쓰고 본인의 자산은 다 투자하고 심지어 그 지난 시간에 했지만 안중근 의사가 왜 저 이토 히로부미 사살했잖아요.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신 분도 최재형 선생이에요.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이라서 제가 좀 많이 떠들었습니다만 저분의 이름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지역에서는 이제 신안촌 권업회 이렇게 있는데 최재형 선생님 이름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임시정부 성격의 대한광복군 정부나 대한국민의회도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물론 이 임시정부 성격의 이 의회나 정부는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통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주 지역에서는 대한인 국민회.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그 스티븐스 저격 사건, 장인환, 전명훈 이 두 분께서 이 두 분께서 스티븐스를 저격하셨죠. 그 스티븐스 저격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주 지역 한인 사회에서도 독립운동을 위한 이제 중심의 단체가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설립된 단체가 바로 이 대한인 국민회고요. 이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에 설립이 된 군대예요. 뭐 하와이도 역시 미국이죠. 이 하와이에 설립된 군대가 바로 이 대조선 국민군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내 국외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독립운동을 위한 역량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19년 3월 1일에 드디어 이제 전 국민이 일어나는 그 비폭력 만세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3.1 운동이죠. 자, 배경으로 보자면은 이제 무단 통치 및 수탈에 대한 반발, 이건 뭐 겉으로 대놓고 반발은 못했어도 마음속에서 계속 이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을 겁니다. 좀 더 직접적인 계기로 보자면은 고종의 서거,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1919년 2월 말에 돌아가셨어요. 어, 물론 저는 이제 뭐 앞강의에서 느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 고종 이 왕에 대해서 참 실수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이 많아요. 뭐 청나라 외세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모군란 진압하고 갑신정변 진압하고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도 청나라를 통해서 진압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막 독립협회 강제로 해산시킨 거 뭐 이런 이제 충분히 이제 자립할 수 있었던 그 나라를 이제 일제한테 그냥 넘기는데 좀 역할이 있었지 않았나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의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이 많지만 당시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종은 어쨌든 황제, 왕이고 하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록 빼앗긴 나라지만 고종이 돌아가셨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이제 하늘을 잃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3.1 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그 연결이 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신한청년당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제 그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이런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한 달도 안 되는 그 전에 28 독립선언이 있었어요. 이건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한 거예요. 이제 일본 도쿄의 한인 유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했던 게 28 독립선언. 그 다음에 요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도 요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장한 건데 이때 이제 자결 그러니까는 스스로 결정해라.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식민지 민족들은 스스로 결정해라라는 게 그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였어요. 다만 요 민족 자결주의에 해당하는 민족은 승전 국가가 아니라 패전 국가의 식민지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때 일본은 운 좋게도 승전국 쪽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민족 자결주의 대상이 되는 민족은 아니었던 거죠. 다만 이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이 민족 자결주의를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그래도 한 가닥 희망으로 보고는 계셨던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들이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셨지만 어떻게든 그 한 가닥 희망을 붙잡으려고 이제 우리 독립의 의지를 계속해서 세계에 알리고 독립하려고 노력을 하셨다. 이런 게 이제 배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3월 1일이 될 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분들 그러니까 민족 대표 33인이 주축인 그 종교 지도자분들이 이제 언제 만세운동 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맨 처음에는 그 고종의 관이 이제 궁을 나가는 3월 3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아니 왕의 관이 나가는데 만세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땡겨서 3월 2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독교 계열 그 천주교랑 개신교 요쪽 분들의 요쪽의 종교 지도자분들이 그날은 일요일이라서 우리는 그 예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그러니까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불교 이런 다른 종교 지도자분들이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라고 다 존중을 해요. 그래서 하루를 더 땡겨서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3월 1일 날 그 종로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요. 뭐 5등은 자의 어쩌고 하는 그 독립선언서 있죠. 그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탑골공원 같은 주변에 계셨던 시민들은 비폭력으로 독립운동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때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이 만세운동이 확산이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폭력 만세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제는 폭력적으로 아주 가혹하게 진압을 해요. 대표적인 진압으로 제암리 학살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인근 지역 고주리까지 합쳐서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이라고도 불러요. 뭐 여담이지만 저는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의 현장 거기에 이제 기념관이 있어요. 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데 여기 당연히 가봤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기념관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쫙 그 자료랑 함께 있어요. 그 현장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 제암리 예배당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고 안에서 불을 질러요. 그래서 거기 안에 예배당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다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 뭐 거기 안에 아이만이라도 좀 내보내 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일제 경찰들이 뭐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이제 전원 다 사망하신 이런 아주 반인권적인 이런 일이 제암리에서 있었고, 이 사건 관련해서는 뭐 시험에 나올 리는 없지만 스코필드 박사님이라고 계셔요. 스코필드입니다. 그리고 드고 우리나라 이름도 있으세요. 소코필. 이분이 원래 이제 그 수의학자로 가축 같은 거 공부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풍문을 듣고 이제 본인이 불편한 몸으로 자전거까지 타고 가셔가지고 이 현장을 전부 다 사진으로 담아서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아주 큰 역할을 하셨어요. 이 일본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라.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런 이제 반인권적인 행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이런 데 큰 역할을 하셨던 이 서코필 박사님, 스코필드 박사님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시험만으로 놓고 보자면요. 3등급을 위한 거니까요. 시험만을 놓고 보자면 이 3.1운동에 대해서는 의민 영향이 주로 물어보는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을 딱 읽으면 3.1운동이라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고, 이 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4가지를 써놨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에요. 바로 한 달 뒤 1919년 4월에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얼마나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의지를 충분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구심점이 될 만한 단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나라 형태, 정부 형태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힘이 모여져야겠다, 이런 의지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일제의 통치 방식이 변화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무단 통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냥 때리고 찍어 누르는 통치 방식에서 이제 그걸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10년이나 돼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하여튼 일본 진짜.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뀌게 돼요. 자, 여기다가 꼭 이른바라는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혹은 소위, 이런 단어를 붙이게 되는데, 이게 그 일본은 무단 문화 통치라고 얘기를 해요. 지네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문화 통치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 민족 분열 통치 쪽이 더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냥 문화 통치라고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때 통치 방식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주로 다음 시간 내용입니다. 이른바 문화 통치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운동, 그리고 향후 일어나는 항일 운동에 대해서 이제 모태가 된 운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우리 시민들이 지금도 이제 부당한 부분을 보면은 이제 비폭력 시위를 일으키게 되는, 이렇게 하는 그 DNA가 이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사운동은 그 1차 대전이 끝난 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약속을 뭐 이렇게 전 세계 열강들이 지키지 않았, 뭐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뭐 그런 배경도 있지만, 어쨌든 이 운동의 형태는 3.1 운동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볼게요. 자, 3.1 운동이 끝나고 나서 독립운동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각지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지만, 연해주 지역의 대한국민의회,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도 한성정부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 두 정부를 통합하면서 정말로 하나의 정부가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의 조직도는 삼권 분립이 이루어졌던 공화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화정이라는 거는 뭐 왕이나 이런
이런 이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서 이제 대통령은 국민들의 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요게 이제 공화정이죠. 그래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 이렇게 이제 국무원, 임시의정원, 법원으로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분리가 돼 있는 이런 공화정 체계를 요 임시정부 때부터 이제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시정부의 활동으로는 대표적으로 국내와의 비밀행정 및 통신체계를 위한 연통제랑 교통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었고 국내하고도 연락을 취해야 되니까 연통제 및 교통국이 있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활한 국제외교 활동을 위해서 미국 워싱턴 지역에 구미위원부가 설치됐고 여기에 이제 그 외교 전문가였던 이승만 요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요 이승만은 그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을 했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후 이때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공채를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공채라는 건 이제 정부에서 발행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갚기 위해서 이제 임시로 빌리는 채권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공채가 아니 독립이 언제 될 줄 알고 이 공채를 누가 사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공채가 독립하면 돌려주겠다라고 한 거니까. 근데 이 공채를 꾸준히 사들였던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해외 노동자분들, 해외 노동자. 이분들이 공채를 엄청 많이 구입을 하세요. 본인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조금씩 모은 돈을 가지고 임시정부의 공채를 사들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하와이, 여기에가 저 사탕수수 농장, 뭐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에는 그 에네켄, 이게 이제 그 밧줄을 만들 쓰는 작물인데 굉장히 질긴 이런 작물의 농업 이런 데 이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그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많이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엄청나게 그 노동착취 당하면서 일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그 조금씩 모은 그 돈으로 임시정부의 독립공채를 사신 거예요. 참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거나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이런 외교적인 활동도 이제 임시정부에서 했습니다. 이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임시정부 활동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연통제 및 교통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미위원부 설치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임시정부는 이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뭐 일본의 방해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1922년에 이제 그 임시정부 관련된 독립운동가들이 이 상하이에 모여요. 그래서 이제 국민대표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임시정부 활동이 지지부진하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운동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냐를 이제 그걸 논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 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 창조파는 그러니까 지금 임시정부를 다 엎어버리고 새로 조직을 만들어서 시작하자라는 게 창조파였고, 개조파는 지금 임시정부의 조직을 싹 다 이제 개조를 해서 이제 좀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자 이렇게 한 건데, 이 두 파가 이제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는 결렬이 되고 이 당시에 이제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임시정부를 이탈하게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동이 이제 한동안 침체기를 걷게 됩니다. 이제 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김구 선생께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세요.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1920년대 다루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한 가지 중대한 실책을 저질러요. 뭐냐면 당시에 이제 국제 그 기구였던 국제연맹, 그러니까 지금은 유엔이 국제연합인데 그 전 단체입니다. 이 국제연맹에다가 그 임시정부를 좀 이끌어 달라라는 이런 청원을 넣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한 독립운동가들이 당연히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승만을 대통령에서 탄핵을 하는 이런 일이 또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조직이 변화가 돼요. 이승만 탄핵하고 나서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 선생을 선출해요. 뭐 이분은 사실 뭐 정치하는 분은 아니고 역사학자인데 요 잠시 대통령직을 맡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의 내각 책임제랑 유사한 국무령제, 요 국무령제로 이제 체제가 바뀌어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국무령제로 체제가 바뀌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고 한동안 침체됐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10년대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내용만 좀 정리를 합시다. 1910년대 일제는 무단 통치를 시행했어요. 대표적으로 헌병, 경찰 및 태영. 한 가지를 더 기억해 달라 그러면 공포 분위기 조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 조사 사업을 벌였고, 그 다음에 이 회사령은 허가제였습니다. 회사 설립 허가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외에서는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이제 지역별로만 보자면 상하이에서는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다라는 여론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에서는 신한촌과 권업회, 이제 최재형 선생이 이끄셨던 단체라고 했죠. 이제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는 대한인 국민회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독립민족운동 단체가 많이 설립이 됐었다.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은 고종의 장례를 계기로 해서 일어났던 비폭력 만세운동이었고, 그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영향을 미쳤고,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수립이 됐고, 이 임시정부에서 했던 활동으로는 크게 두 가지, 연통제 및 교통국이 운영됐다. 그리고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1910년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를 주제로 이제 찾아뵈겠는데요. 이 1920년대 내용은 좀 내용이 많고 긴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